이야기는 어떤 모양일까요? 복잡 다단한 삶을 언어로 전달하는 이야기는 과연 어떤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미술관에는 다양한 모양의 작품들이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술관에서 시각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의 모양들은 시각장애인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야기의 모양은 이러한 질문을 함께 고민하고자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이 함께 전시를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호민과 재환 전시를 기반으로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갤러리 토크 이야기의 모양 첫 번째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술강사 성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이야기의 모양이란 주제로 선생님과 함께 미술관에서 전시를 감상하고 이야기 나누셔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저도 오늘 이 호민과 재환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전시를 함께 감상할 수 있어서 무척 설레는데요. 프로그램 제목이 이야기의 모양이에요.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미술을 즐기고 싶은데요. 이번 전시는 대중문화인 웹툰을 함께 전시해서 꼭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웹툰처럼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이 시각장애인 분들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이 함께 몇 명이 모여서 전시를 감상하는 사전 워크숍을 좀 진행하면서 네. 여러분께 어떻게 영상으로 전시를 함께 할지 좀 실마리를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찾으셨습니까? 답은 해봐야 한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함께 가보도록 하죠. 그럼 전시를 함께 감상해 볼까요? 호민과 재환 전시의 첫 번째 섹션, 이미지의 이야기를 담다 전시실에 들어오시면 정면에 벽이 있고 어깨 정도까지만 그린 두 개의 초상화가 옆으로 나란히 걸려 있어요. 왼쪽의 초상화는 가로 45cm, 세로 53cm 정도로 세로가 약간 긴 캔버스에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해 제작했습니다. 쨍한 여름의 하늘 같은 푸른색 바탕에 노란색 물감으로 단순하게 인물을 그렸습니다. 동그랗게 머리를 그리고 좌우 양쪽에 작은 동그라미로 귀를 표현했고 얼굴 아래로는 좁고 긴 목에 얼굴 폭의 반 정도로 아담하고 둥근 어깨를 그렸습니다. 인물의 얼굴 중앙에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콘 모양의 플라스틱 장난감을 콘 쪽이 위로 가게 거꾸로 붙이고요. 콘 끝쪽에 꽃 모양으로 볼록볼록한 선글라스를 얹어 코와 눈을 표현했습니다. 입과 눈썹은 커피용 빨대 같은 것을 꺾어 붙여 표현하고 목 아래에는 나비 넥타이처럼 리본을 붙였습니다. 오른쪽 초상화는 왼쪽 초상화보다 폭이 약간 좁고 긴 모니터의 화면에 컴퓨터로 그린 디지털 이미지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갈색 체크무늬 자켓을 입고 어두운 갈색의 커다란 베레모를 쓰고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는 인물이 간결한 선과 색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경 너머 눈은 작고 팔자주름이 있고 입은 알파벳 M같이 생겼네요. 어떤 모습일지 모양이 그려지시나요? 이 초상화의 제목은 호민 초상, 재환 초상입니다. 이번 전시의 주인공이군요. 맞습니다. 호민은 신과 함께라는 영화의 원작을 쓴 웹툰 작가 주호민이고요. 재환은 호민의 아버지로 한국 현대사의 주요 이슈들을 유머러스하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조망해온 미술 작가예요. 이 두 작가는 웹툰과 미술이라는 각기 다른 장르에서 활동하는 다른 세대의 사람이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이야기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부자지간 작품 세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시장 입구부터 아들과 아버지의 그림이 걸려 있군요. 그럼 그림은 자기 모습을 그린 건가요? 아버지와 아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서로를 그린 초상화입니다.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은연중에 표현되어 있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촉각 교구를 통해 이 이야기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죠. 네. 1번 카드를 만져보세요. 동그란 머리에 긴 목에 뭔가 모양은 단순한 것 같은데 재질이 여러 가지네요. 실제 작품도 그렇습니까? 네. 캔버스에 장난감 아이스크림, 선글라스와 같은 실제 사물들이 이렇게 콜라주 되어 있어요. 굉장히 단순하고 장난꾸러기 같이 표현하셨네요.
이 작품은 심지어 그냥 만들었는데 내 아들 닮은 것 같아요. 이래서 호민초상이라고 한 작품이죠. 호민 작가가 동글동글하게 생기셨나 봐요. 동글한 것을 강조하시느라 이렇게 머리카락을 표현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궁금증도 드네요. 주호민 작가는 실제로 머리를 밀고 다닙니다. 그리고 방송이나 SNS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저 작품처럼 상당히 장난꾸러기 표정이 재치가 아주 넘칩니다. 네. 볼록한 글루건 선으로 표현된 건 좀 복잡하네요. 입에 힘을 주고 입꼬리가 내려간 모습인데 뭔가 맞닥지 않은 표정 같아요. 그렇습니다. 눈도 작고요. 눈썹도 이렇게 짧고 이런 느낌이 있죠. 주호민 작가가 이 초상화를 좀 아쉬워했어요. 아버지를 그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다 보니까 아버지 작품처럼 이렇게 우연히 발견되는 재미가 없어서 좀 아쉽다 그러더라고요. 이 초상화가 작가의 성격을 상상하게 하네요. 왠지 그 주호민 작가는요, 아이처럼 장난스러운 성격일 것 같고 주재환 작가는 쓴소리를 받아안는 비판적인 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요? 그럼 몇몇 작품을 더 살펴보면서 심 선생님께서 예측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작품은 주재환 작가가 1980년에 그린 원작을 바탕으로 2010년에 재제작한 작품입니다. 가로 130, 세로 190cm 정도의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바탕은 검게 칠해져 있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커다란 회색 계단이 6칸 있습니다. 계단 위에는 엉덩이를 약간 뒤로 빼고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 6명의 사람들이 각 계단마다 아래쪽을 바라보면서 줄을 지어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날씬한 편으로 노란색으로 단순하고 간결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맨 윗칸의 사람은 하반신만 보입니다. 그들의 배꼽 아래와 머리 위에서는 노란색 물줄기가 뿜어져 살짝 솟았다가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합해집니다. 그래서 아래 칸 사람의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노란 물줄기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욱 두꺼워집니다. 어떤 그림인지 그 모습이 좀 그려지시나요? 대충 상상은 가는데 좀 어렵네요. 그럼 두 번째 카드를 만져보면서 좀 자세한 모양을 살펴볼게요. 네, 사람들 같은 모습을 둘러싼 줄기가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좀 두꺼워져요. 사람에게서 발산되는 열기 같기도 하고 무엇을 표현한 걸까요? 노란 부분은 오줌 줄기를 표현한 겁니다. 네. 이거 좀 당혹스러운데 아래로 갈수록 카페져서 두꺼워지게 표현을 했는데 이 작품의 제목은 뭡니까? 계단을 내려오는 봄비입니다. 그 보통 봄비는요, 언 땅을 녹이는 새로운 시작이나 새싹이 곧 날 것이란 희망찬 기운같이 긍정적인 느낌이 있는데 오줌줄기에 봄비라는 이름을 붙이다니 좀 엉뚱한 느낌이에요. 이 그림은요, 20세기 초반에 혁신적인 작품 세계를 펼친 마르셀 주샹의 계단을 내려오는 나부를 패러디한 작품입니다. 20세기 초에는 사진이 발명되고 있는 그대로 그리는 그림에서 그림이 사진과 달리 무엇을 표현할 수 있을지 굉장히 실험적인 미술이 펼쳐지던 시점이었어요. 네. 그런 작품 중에 하나가 이 계단을 내려오는 나부인데요. 마치 육면체, 원통 이런 도형으로 만든 사람이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연속적으로 사진을 찍은 모습을 겹쳐놓은 듯한 그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인간의 신체를 이렇게 기계처럼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파격적이었다고 해요. 뒷상은 이 작품 외에도 모나리자라는 아주 유명한 명작에 수염을 그려넣는다든지 남성용 소변기에 자기 사인을 하고 전시장에 갖다 놓는 등 파격적이고 풍자적인 작품 활동을 펼쳐온 작가입니다. 네. 주재환 작가는 현대미술사의 그런 한 획을 그은 뒷상의 작품을 패러디해서 풍자 정신을 계승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대작가의 유명한 작품을 패러디한 것이었군요. 그럼 주재환 작가는 무엇을 풍자하고 있는 걸까요? 주재환 작가는 밑에 층으로 내려갈수록 굵어지는 오줌줄기를 통해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말이 현실에서도 유효한지 그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원작이 1980년대라면 그때는 지금보다 인권 개념도 덜 성숙하고 상당히 수직적인 사회이긴 했죠. 정말 수직적 계층 구조가 사라지는 날이 올까요? 글쎄요. 저는 작가가 질문을 던지지만 비관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늘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제 개인적인 기원으로는요. 제목에 봄비를 더해서 그 오줌줄기에 그 양가적인 감정,
즉 희망을 함께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오줌이 봄비처럼 땅을 적시는 퇴비가 되어서 그 계층적 문제를 우리가 서로 인식하고 노력하면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슬쩍 속내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네, 제가 아까 그 초상화를 통해서 그 작가님의 성격이 비판적인 분일 것 같다고 예측했던 게 어느 정도 맞기도 하고 또 반전도 있는 것 같네요. 작품을 보니까요, 현실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유머러스한 면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유머를 섞어서 표현을 하니까 더 마음에 와닿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점점 커지는데 이게 호랑이 소리 아닌가요? 네, 저도 전시장에서는 번번이 깜짝 놀랍니다. 작가는 1960년대 지금의 해화동 파출소 야경꾼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밤 12시에서 새벽 4시 순찰을 돌 때면 도심 한복판에서 갑자기 호랑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은 거죠. 1960년대면 이미 한반도의 호랑이가 멸종된 이후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지만 당시 아직도 동물원으로 사용되던 창경궁, 그 당시엔 창경원이라고 불렸죠. 거기에 호랑이가 새벽만 되면 울부짖었던 거예요. 그 참 묘한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한밤중에 도시 한복판에서 갑자기 호랑이 소리를 들으면 동물원에 갇혀 있다는 걸 알아도 무서울 것 같기도 합니다. 매우 생경했을 것 같아요. 작가는 현대화된 도심 한복판에서 호랑이 포효소리가 들리고 낯선 감각으로 도시를 바라보게 하는 그 순간을 네. 관객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여기에 어떠한 모양도 없이 이렇게 큰 호랑이 소리만 전시장에서 뜬금없이 울리게 작품을 설치했어요. 낯선 감각으로 본다는 말이 참 좋게 마음에 와닿네요. 이번에 볼 작품은 장지라고 하는 두꺼운 한지 전지에 붉은 크레용으로 쓱쓱 대강 얼굴이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구용 네모난 집게를 사용해서 눈, 입, 귀, 머리 세 군데를 집어놨습니다. 어떻게 집어요? 그렇게 살을 꼬집듯이요? 그러면 종이가 구깃해지지 않나요? 그렇죠. 그 얼굴을 어떻게 집었는지 우리가 손으로 좀 직접 해볼까요? 음흠. 엄지와 나머지 네 손가락을 집게라고 하시고요. 네. 입술 한번 집어볼게요. 음. 눈도 아래 위 거프를 함께 이렇게 꼬집듯이요. 잡아보시고요. 네. 귀는 손을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손을 세로로 하고 집어야겠죠. 위아래로. 예. 예. 그리고 머리 정수리에 한번 위 양쪽 이렇게 딱 꺾이는 부분 있죠? 네. 거기에 이렇게 두 군데. 정소리 옆쪽으로 두 군데. 예. 그래서 총 8군데를 이렇게 집어놨습니다. 그럼 그림이 찝혀진 부분은 구겨져서 그림이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 입, 귀가 제대로 그려져 있는지 입과 눈이 벌려져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굴 아래에는 식구처럼 한 단어씩 이렇게 줄을 바꿔가면서 글을 썼습니다. 귀찮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게. 그리고 그 아래는 1998년 작대기 2020년 환이라고 서명이 있습니다. 이 작품도 연도가 2개 써 있어요. 재제작을 한 작품인가 보네요. 그나저나 어쩜 이렇게 종이와 집게를 가지고 찰떡같이 표현했을까요? 눈, 입, 귀를 다 닫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그런 느낌을 종이와 집게를 가지고 어쩜 저렇게 와닿게 표현했을까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네요. 제가 작가님들이 설명하신 날에 살짝 와서 들었거든요. 네. 주재한 작가에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그냥 말 그대로 귀찮아 이러고 툭 이렇게 던지듯이 대답하시더라고요. 보통 미술가들 하면요, 굉장히 심오하고 복잡한 생각들을 장의정신을 가지고 특별한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재환 작가는 미술가에 대한 기존의 환상과 기대를 깨게 하네요. 그런데 통쾌함이 있고 아주 쉽게 표현했는데 그 표현과 내용이 또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그 단순하게 이렇게 귀찮아서 그랬다 이렇게 쉽게 말은 하셨지만 사실 그 귀찮아라는 말 밑으로 얽히고 설키고 막 구구절절히 설명할 수 없는 막 그런 것들이 하나가득이라 그걸 다 설명하느니 그냥 귀찮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었을까요? 그렇군요. 이번 작품은 세 번째 카드를 먼저 만져볼게요. 미니어처처럼 제작했습니다. 제가 우드락으로 만든 테두리는 원래는 나무로 만들어진 액자 틀이에요.
실제 작품은 가로 116, 세로 96cm의 크기입니다. 액자 틀에 그림은 없나 보네요. 뚫려 있고 틀을 비닐끈으로 아래 위로 칭칭 감았어요. 그 감은 세로 줄들은 커튼을 묶는 것처럼 군데군데 조금씩 합해 묶여 있고요. 맞습니다. 이 끈은 붉은색인데요. 이렇게 약간 투명도가 있는 그 비닐끈입니다. 그래서 펼쳐진 곳은 좀 연해져서 핑크빛이 돌기도 하고요. 비닐 노끈은 또 이렇게 반짝임이 있는 은박 비닐로 묶어서 이렇게 알파벳 Y자, X자 이렇게 모양으로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을 한번 지어보실까요? 이거 쉽지 않은데요. 아름다운 구석? 그 제목도 참 잘 어울리네요. 제가 이 감상 보조물을 만들면서 몇몇 시각장애인들에게 여쭤봤어요. 네. 이 재료들이 포장지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다 남은 음식물들? 막 이렇게도 하셨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바스락바스락하는 소리가 그 재질감이랑 해서 뭔가 날벌레 같다고, 날벌레 날개 같다고 하셨거든요. 둘 다 좀 그럴싸하지 않나요? 그래요. 네. 제목은요. 아침 햇살입니다. 아침 햇살은 세지가 않잖아요. 빛이 반짝이면서 창문 사이로 햇살이 부서져 들어오는 느낌? 뭐 그런 겁니까? 저도 재치 있게 아침에 이렇게 커튼 틈새로 바슬바슬바슬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표현한 것인 줄만 알았거든요. 네. 근데요. 이게 작가가 아침마다 너무 심한 미세먼지를 맞아다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대요. 가만 보니까요. 액자틀도 재활용품 같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오염의 원인인 일회용 비닐 그리고 플라스틱들을 사용을 했군요. 뭔가 대단하게 만들거나 그리지 않고 일상용품들을 엉뚱하게 배치하고 조합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느낄 거리를 만들어 놓는 게 참 기발하면서도 정말 재미있네요. 주재한 작가는 1,000원짜리 예술가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게 재료값이 뭐 이렇게 주워다 쓰고 하면 1,000원도 안 들겠습니다. 그래서 주호민 작가가요. 집에서 물건을 버리기 전에 항상 아버지한테 반드시 이거 작품 재료예요? 쓰레기예요? 이러고 물어봤어야 됐대요. 특별한 재료와 기법으로 어려운 생각을 이야기하는 미술작품도 좋지만 이렇게 구하기 쉬운 일상 재료로도 우리 삶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하는 작품이 마음을 더 흔드는 좋은 미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선생님 말씀처럼 좋은 작품들은 삶과 미술에 대한 의미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방은 미술계 풍자라는 주제로 전시하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캔버스라는 재료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미니 버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서양에서 시작한 미술 재료고요. 액자 같은 사각틀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천을 씌워서 고정시킨 것이 캔버스예요. 요즘은 좀 질긴 천으로 된 왜 그 캔버스 운동화 신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네. 그 천의 조직입니다. 주로 면이나 삼배 같은 천연 재료로 이렇게 가로 세로 직조해서 만든 천이고요. 거기에 유화나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서 그려요. 천 위에 이렇게 울퉁불퉁 만져지는 게 물감입니다. 물감이 덩어리로도 있고 좀 두께감이 있게 굳어 있네요. 얇게 두께감 없이 칠할 수도 있지만 아크릴 물감이나 유화 물감은 좀 덕지덕지 이렇게 두께감 있게 칠할 수 있는 게 아주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현대미술에서는 회화란 게 주로 이 캔버스 위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매우 치열하게 고민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전공자들은 알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흰 캔버스를 하얗게 칠해 놓은 게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천정부지 값으로 서로 팔리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네.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작품 이야기를 들으면요. 저도 종종 궁금했어요. 어떤 작품이 중요한지 아닌지는 도대체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들끼리요? 물론 단순한 문제는 아니죠. 그 주재한 작가는 민주화가 한창 진행되던 시절 현실과 상관없이 그들끼리 얘기만 막 해나가는 미술계를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 상황에 대해서 미술로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현실과 발언이라는 활동도 하셨고요. 이 전시장은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세상사와 상관없이 미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미술계를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뭐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대상을 다 반영해야 하는 건 아니겠지만요.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번에 볼 작품은 가로 90, 세로가 116cm 캔버스 화면에 한가득 나무로 된 유화용 팔레트가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팔레트 위에는
마치 쓰던 팔레트처럼 물감을 막 잔뜩 덕지 쌓아놓고요. 막 이렇게 섞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감의 모양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중앙에서 방사형으로 둥글게 폭발하듯이 이제 여러 가지 색의 물감을 짜거나 막 이렇게 번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캔버스를 바늘절 위에 얹어놨어요. 그 옛날 시장에서 쓰던 앞쪽에 이렇게 둥근 시계판 같은 계측판 있고 위에 선반 있는 저울 기억나시나요? 네, 탁상시계 같이 생긴. 네. 그 위에다 올려놨고요. 캔버스 오른쪽 아래에는 캔버스의 무게 0.8kg, 물감 무게 1.2kg, 합계 2.0kg. 현재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미술 재료는 몇 킬로그램일까? 라고 써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미술 재료의 무게예요. 네. 주재한 작가는 미술계에 의해 또는 권력과 부에 의해 미술 작품이 같이 매겨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풍자적인 작업을 좀 펼쳐왔는데요. 이 작품은 이런 발상을 뒤집어서 미술 재료로 작품의 가치를 매겨본다면 어떨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재밌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고요. 미술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고 느껴졌어요. 그동안 잘 몰랐던 이 미술계, 미술 내부에 관한 것을 알고 나니까 가볍게만 생각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미지의 이야기를 담달한 주제를 중심으로 주재한 작가의 작품을 함께 감상했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이 미술 작품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그 모양을 상상하며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현진 선생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작품의 모양을 설명해 주시고 함께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정말 즐겁고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이야기해 주시는 것만 듣고 모양을 상상했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을 텐데 촉각 교구를 만져가며 모양을 확인하니까 작품이 더 생생하게 와닿았고요. 미술계의 문제나 요즘 환경 문제, 불평등한 사회와 같은 여러 문제들을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심 선생님께 작품에 대해 설명하면서요. 이렇게 다른 감각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언어로 설명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그냥 지나쳤을 법한 부분까지 아주 상세하게 작품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의미를 찾아가니 그 의미가 아주 풍성해져서 좋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여기까지인가요? 아니죠. 호민과 제한전의 두 번째 섹션 지금 여기 그리고 너머의 세계와 세 번째 섹션 이미지로 이야기를 풀다도 함께 감상해야죠.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감상하신 전시는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도슨팅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미술관에 직접 방문하시면 시각장애인분들은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촉각 교구 세트를 대여해 참고하며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출연 성현진, 심준구, 기획 김정아, 성현진, 대본 성현진, 코디네이터 유지혜, 영상제작 기노 영상제작소, 전시 방소연. 고마운 분들 김진영, 선지원, 신나라, 이진, 최가혜, 함수경. 주최 서울시립미술관 교육홍보과.